증인은 이같이 좀 예외적으로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증인이 저 세월호 지금 구조 활동을 하면서 같이 구명조끼만 입고 바다로 뛰어든 사람은 저 사람이 유일하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이 구조 활동을 하는 내내 예. 같이 두 사람이 뭐 동시에 딱 구명조끼만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말하자면 저 장면이 나왔잖아요. 예.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중기라는 선원이었는데 예. 그렇게 같이 뛰어든 사람은 저 승객, 증인이 승객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 하나가 유일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증인은 계속해서 특히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김경일 정장의 항소심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거 있죠.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도 재판장이 저는 맹세코 승객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저렇게 말하자면 사실은 저 사람들이 중탄실에서 나온 저 사람들이 성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탄실에서 전부 나왔다는 점, 두 번째는 승객들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점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공통적인 승객이라고 볼 수 없는 요인들을 다 빼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해경 1, 2, 3정을 타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조탈실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검은 물체를 계속 들고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바닷물로 뛰어들고 마치 해경이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조끼를 갈아입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왔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검은 물체가 뭐냐? 계속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다른 건 섬세하게 기억하는데 다른 건 섬세하게 기억나는데 그 검은 물체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더니만 모자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해경 모자에는 노란띠가 있다. 근데 아마 저 사람은 노란띠 없는 검은 모자를 썼는 모양이죠. 거기다 엄청 큰 모자를. 잠깐만요. 지금 그 파파이스 66회 83분에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편집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배가 이제 멀어져 갑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 남아있고 이 사람들은 배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뒤로. 네. 박한결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장면인데 36초. 그리고 그로부터 36초 후에 네. 계속 이렇게 서 있고 동일한 포즈예요. 계속 서 그래서 있고 배가 다시 와요. 네. 36초 후에 네. 겨우 36초 후에 배가 멀어져 36초 전에 있었을까? 배가 떠났다가 네. 이 사람들은 여기 계속 서 있는데 36초 후에 배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네. 졸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여기 서 있다가 그냥 저 사람들 태우면 되잖아. 그렇죠. 36초. 뭔가 그 이상하지 36초 않습니까, 동안에 이거? 쟤네들이 졸라 뭔가 이상해. 이동을 이 시켰다는 36초 얘기구만. 동영상 첫 장면하고 요 사진 36초 전의 사진을 보면 포즈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남아서 36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찾아봤겠죠. 찾아냈습니다. 네. 멀어졌어요. 멀어지죠? 박혜경의 손이 손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이렇게 손 동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욱이 여기 1, 2, 3정에서 어떤 손동작을 같이 해요. 뭐라고 합니다. 네. 손 동작으로. 네. 해경이 상체를 굽히고 있어요. 깊이. 근데 여기 박한결이 보이는데 숙이고 있어요.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밑이에요. 하얀색 마크가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갑자기 해경이 현등 밑으로 손을 넣는 동작을 해요. 요 해경 앞에 앉아있던 박한결이 쪼그려 앉아있고 해경도 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는다고요. 예, 현등 밑에.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뭔가 흰물체가 등장합니다. 없던 사각의 흰물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와요. 잘 보세요. 뭘 듭니다. 거기 들어올려요. 이거 2회 반복하겠습니다. 손짓을 하네 오라고.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이 마지막 장면 잘 보세요. 손을 흔듭니다. 이렇게. 손을 보이시죠? 들었다가 내려요. 그러니까 와요, 배가. 그 뭐 뒷장면도 한번 어떤 보세요. 처리했다. 그러니까 와라 제가 몇 이거는. 초 더 넣어놨습니다. 손을 흔들죠. 이렇게. 선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던 박한결과 박혜경이 네. 우리가 물건이 그 아래에 있다고 예상한 그 위치에 손을 집어넣고 쭈그리고 앉고 해서 뭔가 뭔가를 꺼내요. 꺼내. 그리고 뭔가 꺼낸 다음에 떨어져 있던 1, 2, 3정을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1, 2, 3정에서 있던 선원들이 그걸 지켜보다가 배를 다시 갖다 대요. 꺼내는 건지 넣는 건지는 불분명하고 50대 50 같고요. 한번 보십시오. 예. 그 하얀 손동작. 네모는 사라진 거잖아. 이 손동작을 하고는 이때는 떠날 때예요. 떠나니까 이쪽 해경이 반응을 합니다. 1, 2, 3정 해경이 보세요. 곧바로 손 들죠. 그러면서 쭉 멀어져요. 자세 보세요. 기마 자세처럼 이렇게 농구 디펜스 자세처럼 박한결을 가리고 있죠. 박한결은 쭈그리고 앉아 있고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저는 뭔가를 꺼낸 거라고 보는데 그 검은 거에 쌓여있던 걸 꺼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잘 집어넣던가. 네, 그 다음에 현등 밑으로 넣는 거 보면 포장을 풀고 그걸 현등 밑에다 감추는 동작인지도 몰라요. 포장을 풀고 꺼낸 건지 네. 포장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뭘 해요 지금. 근데 분명히 휜물체는 없었는데 저게 서류인지 뭔지 모르는데 휜물체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일어섭니다 이제. 예. 일어서고 두 개인데 그걸 느리게 잡아서 치켜 들어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검정 무채 보여주네. 검정 보따리를 들어 올리네. 뭔가 하죠. 손으로 그리고 손을 부르고요. 흔들어요. 예. 이거 마지막 장면이 중요해요. 느린 재생으로 보니까 손을 손을 뻗어요. 흔들어요, 이렇게. 예. 배를 향해서. 예. 와라 이제 됐다. 그리고 배가 왔어요. 예, 그런 표시 같아요. 손을 이렇게 들죠. 아니 이건 밧줄을 올린 적이고 조금 전이 이제 손을 들어서 표시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겨우 36초예요. 저게 그러니까 해경정이 그 3시간 동안에 몇 대 출동했을까요? 3시간에 걸쳐서 배가 기울어지고 아이들이 7시 반부터 배가 기울어진 걸 느꼈고 8시 10분부터 경찰에다가 구조 신청을 합니다. 경찰하고 119에다가 신고해서 배가 뒤집어지고 있다고 신고한 게 8시 10분경이에요. 그런데 그 8시 10분부터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10시 반까지 배가 몇 대 왔냐? 딱 한 대가 와요. 딱 한 대 해경 1, 2, 3정이 와서 저짓거리를 한 거예요. 애들이 막 문 두들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아까 뭔가 그 검은 물체를 들고 같이 뛰어내린 박머식이라는 놈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애들이 철이 없어갖고 죽었다고 그런 개소리 한 거야 지금. 그런 거잖아 지금. 애들이 철이 없어서 그 목숨을 잃었다라고 개소리 한 애가 저 검정 물체 들어보인 쟤야. 어? 자기가 탈출하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거짓말한 게 저거라고 지금.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이게 만약에 정말로 뭔가 우연이었다라면 말이 안 되잖아. 왜 36초 동안 멀리 배가 갔다가 다시 왜 배가 가냐고. 무슨 사인을 주고받았고 그 하얀색 네모난 물건은 뭐냐고. 도대체 몰아서 애들 250명이 죽어갔는데 애들 구할 생각을 안 한 거냐고. 그리고 육군 경찰이 도와주겠다. 도움 필요 없냐? 다 구조 가능하냐? 물어봐도 필요 없다. 자기네들 다 할 수 있다. 뭐 한 거야 도대체 쟤네가 저기서. 여러분, 세월호 청문회는 이걸로 끝일까요? 세월호 청문회가 이번에 이걸로 끝일까요? 이게 보니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첫 번째래. 그러니까 이 다음에도 또 계속 청문회가, 그러니까 오늘까지 3일짜리 1회 청문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언제까지냐?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이 특조위의 활동 시한이 끝이라고 박근혜가 못 박은 시점이에요. 아직 배를 건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 첫 번째 청문회에서 오로지 이상한 점들만 드러났을 뿐이야. 그런데 내년 6월, 즉 6개월 이내에 모든 조사를 끝내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내년 6월 이후까지 이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 뭘까요? 내년 국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면 돼요. 어떻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고 그리고 기간을 무기한으로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거야. 배를 건져 올린 뒤에 3년이든 4년이든 9.11이 3년 만에 결과 발표했다며 청문회를 했다며 총선에서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사람들을 200명 국회로 보내면 됩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사람 200명을 국회로 보내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고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이제 박근혜가 어제였지, 어제 박근혜가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 뭐 무슨 수석을 하나 보낸 거야. 무슨 이제 그 저기 비서를 하나 보내가지고 박근혜가 국회의장한테 직접 전화한 것도 아니고 비서를 보내서 국회의장한테 지금 박근혜 경제법, 박근혜 노동학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라고 지시를 했어. 지시를 한 거야. 청와대에서 그 비서를 보내가지고 정무수석을 보내서 국회의장한테 박근혜 노동학법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라고 그리고 지시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장이 거부를 한 거야. 국회의장이 지금 거부를 했다. 이게 오늘 낮까지의 뉴스인데요. 지난번에도 이 국회의장이 못하겠다. 직권상정 못한다 그랬었어. 몇 달 전에도 직권상정 안 할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박근혜 측에서 협박이 계속 들어가니까 결국은 직권상정했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정의화라는 국회의장이 지난번에도요. 그래서 나한테 직권상정 안 하고 넘어간 줄 알았어. 왜?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라는 얘기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는데 그 다음에 슬쩍 받아들여갖고 통과된 얘기는 뉴스에 크게 안 나와서 몰랐던 거야. 그때도 국회의장한테 박근혜가 지시를 했고 처음에 굉장히 불쾌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방송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받아들인 건 방송에 안 나와갖고 국회의장이 마치 반대한 건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지금 국회의장이 거부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와. 그 뒤에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 감시를 잘해야 돼. 왜? 정의화란 사람이 누구냐? 전두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야. 정의화란 사람이 12.12 쿠데타 일으킨 전두환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야. 그럼 전두환은 누구야? 박정희가 키운 정치적 양자야. 박정희가 키운 정치적 양자가 전두환이고 전두환 오른팔이 정의화야.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두환의 모든 전 재산을 몰수했다고 대대적으로 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 안 했잖아. 그리고 몰수했다는 그 재산도 거의 재벌들의 도로 사가지고요. 전두환한테 좀 돌려준 꼬랑지잖아. 꼬라지.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서 지금 정의화가 박근혜가 그 직권상정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는 뉴스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끝까지 거부할지는 두고 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거부했다는 뉴스 쫙 깔린 다음에 받아들였어. 이거 감시해야 돼요. 예. 이 국회의장이 그 전두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야. 예. 이제까지 쇼만 하고 안 할 것처럼 쇼만 하고 새누리당이랑 다 합작해가지고요. 뒤로 이렇게 다 했어. 근데 그럼 왜 저런 쇼를 하느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야. 그 민주공화국 중에서도 대통령제의 특징이 뭐냐? 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와요. 중고등학교 사회책에. 그 민주공화국 정부체제는 두 가지가 있다. 의원 내각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통령제야. 의원 내각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만 뽑으면 국회의원이 총리를 뽑아.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가 국회의원들의 뜻에 따라 정치하는 제도가 의원 내각제야. 거기 대통령이 없어. 그럼 대통령제는 뭐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프랑스 같은 데가 대통령 제도인데 이 대통령 제도는 국회 따로, 대통령 따로, 사법부 따로야. 의원 내각제는 국회와 행정부가 하나이고 사법부만 따로 있는 거고 이 대통령제는 세 가지가 다 따로 있는 거야. 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국회하고 분리시켜.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시키는 거야. 그게 삼권 분립제도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둘 다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무조건 누구는 따로 있어야 돼. 사법부는 반드시 독립해 있어야 돼. 이게 행정부의 그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 정치 체제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야. 대통령하고 국회하고가 동급의 지위를 가지고 반드시 서로 견제해야 돼. 상호 견제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 잡았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죠? 원래 국회에 하는 일이 대통령 발목 잡는 거예요. 대통령이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독재를 할까봐 감시하고 검토하고 느리게 가라고 채찍질하는 게 국회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왜 국회가 대통령에게 협조 안 하냐? 원래 국회는 대통령한테 협조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을 감시하고 비판하라고 있는 자리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원래 국회는 잘하고 있어도 비판해야 되는 게 국회 역할이야.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도 비판하고 똑바로 하는지 감시하고, 그게 국회의 역할인데, 그게 대통령 제도의 특징이에요. 그럼 국회한테 왜 그러라고 그러냐? 왜냐?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가 끊임없이 대통령한테 잠깐 똑바로 하는 거야?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라고 삼권 분립을 준 거예요. 왜 그러는 건데, 이게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중고등학교 사회학은 가르쳐요. 삼권을 분리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 개의 거대 권력이 따로따로 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는 거, 그게 대통령 제도의 특징이야.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박근혜 꼬봉들이 6명이잖아.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그지같이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박근혜 반대하는 6명이 9명인가? 박근혜 꼬봉이 9명인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 대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독재 정치에 대해서 뭐 긴급 조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둥, 시발. 긴급 조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둥, 이런 개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박근혜가 대법원을 자기 종놈으로 알아. 박근혜가 대법원 보기를 종놈으로 알아요. 왜? 옛날에 그 박정희도 법원을 자기 종부리듯 했거든. 지시하면 사형시키고, 죄 없는 사람 사형시킨 게 그게 법원에서 한 짓이야. 자기 아버지가 법원을 종놈 부리듯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대법원 시켜가지고 1심 2심에서 무죄 나온 거 유죄 줘버리고, 그 원세훈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 났는데 그 대법원에서 돌려가지고 뒤집어갖고 도로 내려보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박근혜가 지 아버지한테 배운 건 오로지 독재밖에 없어. 대법원을 종부리듯 하고 국회의장을 종부리듯 하는 거, 그게 지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그 박정희의 최고 독재 5년을 박근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박근혜가 저지를 하고 있는 거야, 저지랄을. 자, 이러면서 지금 이 정의화가 그 직권상정을 거부했는데 명분이 뭐냐? 지금은 국가 비상상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 그러자 지금 새누리당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그걸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국가 비상상태라는 게 뭐냐? 전쟁이거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얘기해. 다른 말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시기. 지금 얘네들이 안철수 작전이 안 먹히니까 안철수 따라 탈당 러시가 일어날 거라고 막 언론에서 그 바람을 펌프질 했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안 따라 움직이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가장 웃기는 거, 송호창이라는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뭐 안철수 따라서 민주당에서 공천받고 국회의원 된 다음에 문자로 나 탈당할 거야 그러고 갔던 애가 송호창이잖아. 그 송호창이가 안철수 밑에 들어가 있다가 안철수가 같이 연합하니까 같이 씩 들어왔어. 김한길이 꼬시니까 다 들어오던 애가 송호창이야. 그 송호창이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도로 안철수를 복당시키래. 안철수 탈당계가 이틀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문재인이 가서 안철수를 다시 불러오래. 내 방송이라 욕을 못해 내가 지금. 아프리카 대상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내가 욕을 못하는데 내 옆에 있어서 가만 안 뒀어 진짜. 자, 하여간
근데 그러면 송호창이 왜 그렇게 인터뷰를 했을까? 자기가 무슨 야권 통합을 위해 애썼다나? 진짜 아침부터 어찌나 황당하듯이. 그러면서 또 웃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안철수가 스티브 잡스 얘기를 왜 했겠냐?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지만 애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애플을 구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하고 송호창하고 둘이서 스티브 잡스 노래를 하고 있어.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 팩스로 사표 냈어요? 스티브 잡스가 팩스로 사표 내고 지발로 떠났어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쌍욕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어디서 뭘 갖다 대고 그래 지금? 난 이거 애플이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해. 스티브 잡스가 고소해야 된다고 봐. 스티브 잡스 유가족이 안철수와 그 송호창을 고소해야 된다고 봐. 그지?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한 거래. 빨리 이거를 스티브 잡스 유가족에게 알려가지고 고소하라고 그래. 이건 애플 유저들에 대한 모독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송호창이 얼마나 급하면 안철수 탈당계를 무효화시키려고 했을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언론에서 여러분 기억나죠? 일요일에 안철수가 탈당 선언을 했어. 그리고 막 떠들고 막 다녔어. 부산 가고 막 쇼를 했어.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신나가지고 월요일 오후까지 뭐 20-30명이 탈당할 거다 하면서 막 쇼를 했어.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면서 늦어도 15일까지 3명은 탈당 발표할 거라 그랬어. 근데 15일이 되니까 17일에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말이 바뀌어. 그런데 탈당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 유성엽이가 나는 탈당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지금 문병호 탈당했나?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이가 탈당한다더니 얘기가 뭐 지금 쑥 들어왔어. 내일이 17일인데 뭐 17일에는 적어도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기다려 볼게요. 뭐 이번 달 안에 20-30명이 탈당한다더니 그 탈당하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공개적으로 탈당하겠다고 확실히 말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분명히 얘기했지만 비례대표 중에 일 열심히 했던 의원들 많아. 김기식, 진성준, 은수미, 그 다음에 최민희, 그리고 또 저기 누구야, 뭐 진선미, 그리고 뭐 김현, 뭐 여러 비례대표 의원들이, 장하나, 김광진, 이 사람들 챙겨주고 싶은데 지금 지역구가 안 비었잖아. 그지? 빨리. 우원식 의원은 저기예요. 지역의원이에요.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의원이 달라요. 자, 내가 오늘 그 얘기를 설명할게. 또 얘기가 막 계속 가고 있는데, 좌우지간 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회를 바꿔야 되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 새누리당 정의화하고 박근혜하고 새누리당이 마치 무슨 삼권 분립을 지키는 쇼를 하고 있지만 이것들 막판에 틀림없이 또 밀어줄 거야. 언론은 보도 안 하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문제,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국회야. 국회를 잡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권은 늘 이 성향이 너무나 스펙트럼이 강하고 단결하지 못하고 좀 막 각자 노는, 뭐라 그러나, 돌출 행동하는 애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를 해결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가진 애들을 국회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후손들이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자, 좌우지간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두 종류가 있어요. 지역구 대표가 있고 비례대표가 있어요. 그럼 지역구는 뭐냐 하면 244개인가? 그죠? 지역구가 한 244개가 돼. 그래서 244개, 260세 정확한 개수 좀 알아봐. 전국에 지역 선거구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200 몇십 개로 지역을 나눠 놓고 한 250개 정도. 그래서 246개? 정확하게 알아봐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을 246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야. 지역 대표로. 근데 이 사람들만 데리고 있으면 어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 뭐 법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뭐 그 인문계 출신이 많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공계 정책, 이런 것들은, 과학 정책, 이런 건 또 다른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 이 비례대표라는 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는 평상시 지역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 그 200 몇 명이야? 246석은 246석은 계속 지역구 관리를 해. 그래서 국회에 회의에 안 나오고 맨 지네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구 의원이 246명인데 얘네들이 정말 줄기 있고 전문적인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게 비례대표예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지지자인 김동길이라는 사람이 그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 아휴, 병원 가보셔야 돼요. 비례대표가 왜 필요하냐? 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성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정당의 지역 관리 잘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비례대표를 따로 두는 건데, 그 비례대표를 없애라.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지금. 왜 그걸 그러면서 소위 이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카톡으로 막 돌리고 있는 거야. 국회를 개혁하는 뭐 방법이다. 1000만인 서명 이러면서 지랄 연명인 거야 이거.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지금 김동길을 비롯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거예요.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국회라는 그 기관을 아주 쓸모없는 집단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누가 그랬냐? 박정희 전두환이 했던 방법이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40년 동안 했던 짓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새누리 지지자들이 박근혜가 되자마자 국회를 해산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나한테 문자 보냈던 사람들 카톡으로 이런 게 돌고 있어요. 뭐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라 뭐 이런 글들이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라고 나한테 카톡 보낸 사람들 있지. 내가 오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예. 자, 지금 카톡으로 돌고 있는 내용이 뭐냐? 비례대표제를 없앱시다. 원래는 직능대표의 좋은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전력을 드러내기 곤란한 자들이 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려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 야바위 행위를 하기 위해. 지금 지금 새정치연합에 이런 의원이 있어요? 이거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 사람 고소해야 돼.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 사람 고소해야 된다고.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야. 물론 어느 당 의원들은 그런 사람 있겠지. 돈 주고 비례대표 받은 그런 놈들이 있는 당도 있겠지. 그러나 진보정당 비례대표들 이런 사람 없었어. 돈으로 비례대표 된 사람 없어.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 중에 새정은 비례대표 중에 누가 돈으로 야바위꾼이야? 어디서 이거 뭐 인터넷으로 명예훼손하면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며? 고발할 수 있다며? 이거 고발해야 돼. 이 사람 이거 고발해야 돼요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대폭 줄입시다. 자, 이게 두 번째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우리나라 인구에 맞는 국회의원 숫자는 얼마다? 488명이다. 우리나라 인구수에 의하면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원이 488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야. 180명이 모자라. 190명이. 그런데 왜 국회의원을 줄이라고 얘기할까요? 국회의원을 줄여야 로비가 쉽거든. 이거 재벌을 위한 요구야. 지금 안철수하고 김동길이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왜? 숫자를 줄이고 특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야. 특혜를 누리면서 재벌들에게 유리한 로비 창구가 되려고. 그 국회의원이 200명이나 100명으로 줄으면 걔네들한테만 후원금 내면 돼. 그렇잖아. 돈으로 매수하기가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국회의원 줄이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지역구 의원의 출마 자격은 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합시다. 이게 무슨 문제냐? 현재는 이 지역구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도 출마할 수 있어. 그럼 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 동네 살지 않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이유가 뭔데?
농촌 사는 사람만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문제는 뭐야? 농촌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없는 동네는 그냥 그 농민이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회에서 있는 놈들이 지들끼리 막 나눠 먹을 때 뻥하고 당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국가를 대표하는 거야. 국가의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는 사람만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이건 한마디로 그 지역의 토호들, 한마디로 지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지들끼리 옛날에 국회의원도 그렇게 나눠 먹었거든. 지역의 졸부들이 국회의원 하면 그냥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거야. 지역의 졸부들이 국회의원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네 번째, 국회의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꿉시다. 그러면서 일용직으로 대우하는 게 과분하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된다. 박근혜도 그렇게 하라고. 박근혜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일당제로 줘야 된다는 둥. 자, 우리가 국회의원들 중에 놀고 먹는 새끼들 있잖아요. 솔직히. 세월호 특별조사도 방해하고 뭐든지 박근혜 꼬봉짓 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의원들이 있지. 그런 새끼들은 낙선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나 국회의원들 중에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 왜 일당제를 줘? 쓰레기 같은 의원들을 뽑아서 지지해서 국회로 들여보내놓고 쓰레기 짓을 하게 냅두면서 왜 멀쩡히 일 잘하는 의원들한테 일당제라라고 지랄이야? 박근혜부터 일당제로 해. 무노동 무임금 4월 16일날 10시간 동안 뭐 했는지. 자, 국회의원의 급여 결정 체계를 개선합시다. 요 말은 맞아요. 국회의원의 급여는 행정부에서 결정해야 되고 대통령의 급여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돼. 대통령의 급여는 국회에서 결정하고 국회의원의 급여는 대통령이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대통령 월급이 OECD 최상위권이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최장이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OECD 최전대. 그런데 그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 장관들 그리고 대통령의 월급은 OECD 최상위권이야.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지들끼리 월급을 정하기 때문에. 이거 한마디는 맞아.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박근혜의 독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글을 떠돌리는 거야. 설명됐어요? 이제까지 이런 카톡 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셨던 님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이다. 대통령 제도는 3권이 분립되어야 된다. 3권,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철저히 분리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제가 대통령제다. 왜 3권이 분립돼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독재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이 할아버지가 돌리고 있는 이 글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박근혜의 1인 독재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주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동의하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망치 부인이 얘기한 내용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내가 몇 번 설명했는데 이런 내용이 카톡으로 돌아요 이러면서 보내신 분들은 스스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셔. 자, 이 부분 모르겠으면요. 예. 반복해서 보세요. 오늘 방송 반복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국회가 중요하다. 국회의원 숫자는 많아야 된다. 왜? 많아야 로비가 안 돼.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야 재벌이 로비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야 그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 숫자에 맞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돼. 그런데 국회의원 특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특혜를 누가 그만큼 주래? 특혜는 반으로 줄이고 인원을 2배로 늘리면 돼요. 같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국회를 운영하려면 특혜는 반으로 줄이고 숫자를 2배로 늘리는 거. 그러면 국민은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국회의원을 2배로 갖게 되는 거야. 여러분,
국정감사 때마다 뉴스에 뭐라고 나와요? 수박 겉핥기 국정감사다. 이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행정부는 거대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돈을 써. 360조를 쓰고 있는데 그 360조를 어디다 썼는지 일일이 검토하려면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란 거예요. 지금 300명 중에 새누리당은 일 안 하잖아. 새누리당은 일 안 하니까 제끼고 나머지 130명의 야당 의원들이 일하고 있어. 그 야당 의원들 130명이 360조를 다 조사해야 되는데 인원이 딸리는 거예요. 인원이 딸리는 거야. 그러니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그 많은 인원들에게 로비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지 줄이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또 국회의원을 늘릴 때 지역구를 늘리면 안 돼요. 지역구 의원을 늘리면 안 되는 이유. 자, 지금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로 계속 논쟁이 붙고 있어요. 그 왜 논쟁이 붙느냐? 새누리당은 자기네 지역구를 지키려고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서 300명을 넘지 않고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를 줄여야 된다. 이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야. 그런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니다. 지금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된다. 지금 인구는 얼마 없는데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6명이야. 거기 지역을 정리하고 차라리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왜? 그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각 지역에 그리고 이제 그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거랑 또 하나를 뭘 주장하냐면 진보당이랑 민주당이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그 정당이 얻은 비율 있잖아. 정당이 얻은 비율대로 국회의원 수를 나눠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등, 2등 정당이 비례대표를 다 1등이 왕창 먹어버리고 2등이 그 다음으로 왕창 먹고 그 다음에 3등을 조금 주는데 그러지 말고 그 실제로 비례대표 정당이 얻은 그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번 정당은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연동형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대로 실제로 얻은 득표율대로 비례대표를 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는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300명의 인원은 늘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야당은 300명에서 늘려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말을 못해. 왜? 국민들이 국회의원 늘린다 그러면 싫어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야. 원래는 더 늘려야 돼요. 그 국민 숫자를 대비하면 488명의 의원을 둬야 되고 그러면 그 늘어나는 의석수는 전부 비례대표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245명 지역구 그대로 두고 그거 못 줄이겠다고 지랄 연명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인구도 희박한 동네에서 그 자리 하나 차지하고 그 240석 그대로 두고 나머지 240석을 비례대표로 뽑는 거야. 그래서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그 의석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 월급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 같이 지금의 비용으로 절반으로 줄인다. 그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볼 때 의원실 하나당 지금 비서진이 10명이에요. 근데 그 의원들 하나당 비서진 10명 중에 실제로 일하는 애들은 몇 명 안 돼. 나머지는 파당을 짓고 패거리 지어서 계속 그만하세요 이러면서 밑작업하는 애들이 있어. 술 먹고 뇌물 받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의원 하나당 비서는 5명으로 줄이고 의원을 2배로 늘리는 거 그게 합당하다고 봐요. 그래야 일 잘하는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5명만 갖고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물론 야당 의원들 중에 그 10명이 모두 밤새서 일하는 의원실도 있어. 일부. 야당 의원실에 10명의 비서진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원도 일부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대부분은 아니고 상당수가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들 보좌관으로 앉혀놓고 놀고 먹는 놈들이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 대한 개혁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국회의원을 늘리고 특혜는 반으로 줄이면 된다. 의원 수를 2배로 늘리고 특혜는 반으로 줄인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적어봐. 국회 개혁 방향. 그래, 우리 오랜만에 메모지에다 한번 적어봅시다.
바람직한 국회 개혁의 방향. 첫 번째, 국회의원 숫자는 왜?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야 특정인들의 특정 이익 집단의 로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숫자가 적으면 몇 명만 로비하면 지들 멋대로 이익 집단이 로비할 수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모는 특혜는 반으로 줄여야 된다. 요게 망치 부인 생각하는 첫 번째 방향이고요. 또 국회의원을 늘릴 때는 지역구 250, 비례대표 250, 200 지금 245니까 245대 240, 245대 235 정도로 거의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동수로. 왜냐하면 선거구 제도의 문제 소선거구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제도예요. 이 소선거구 제도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조각조각 내놓고 작은 지역에서 1등한 놈이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후보가 10명 나와버리면 9명이 표를 갈라서 80%를 얻고 한 놈이 20%만 얻으면 그 놈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지금 이 진보 정당이 좀 더 요거 이 부분에서 얘기하기보다 지금 진보 정당 같은 경우 비례대표 투표한 걸로 의석을 그만큼 나눠주면 그만큼 국회에 수십 명의 선명한 진보 의원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누리당이 지금 비례대표를 줄이라고 계속 지랄하는 게 뭐냐? 민주당하고 진보정당이 비례대표로 결합할까 봐. 그걸 막는 거야. 실제로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던 선거에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냐 하면 지역구는 3번에게 비례대표는 12번에게 3번 12번 기억나요? 그게 열린우리당하고 진보정당이 최대 여소야대를 만들었던 방법이었어. 지역구는 2번에게 그 다음에 지역구는 3번이었지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3번이었어요. 그래서 지역대표는 3번을 찍고 비례표는 12번을 찍어서 그때 민노당이 10명이 국회의원이 되잖아. 민노당이 10명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열린우리당이 152명이 국회의원이 돼서 300명 중에 162명이 개혁적인 성향의 국회의원이 됐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라는 거야. 비례대표를 줄여놔야 민주정당하고 진보정당이 비례대표를 가지고 연합하지 못하니까 그 연대를 막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없애라 국회의원 줄여라 저는 개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국회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 또 하나가 소선거구 제도의 맹점 보완. 지금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1등만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다수의 의견이 지금 매장된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야. 1등 안 되면. 소선거구 제도를 원래는 중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현재 소선거구 제도니까 비례대표를 늘려서 진보적인 정당의 지지자들이 그 진보정당에게 정당표를 던지고 그 지역 후보는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게 표를 준다면 2석을 먹게 되는 거야. 2배로 효과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예. 그 다음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고 국회의원 숫자는 2배로 늘리고 특혜는 반으로 줄여야 된다.
뭐 이거 두 가지만 외워도 되는 거 아닌가? 또 뭐 있었어 아까 여기서 국회의원 숫자 그리고 국회의원 급여. 자, 국회의원 급여는 국민이 정하게 해야 하고, 만약에 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행정부에서 결정하게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월급, 행정부 관료 월급은 국회가 결정하고 그 국회의원 월급은 행정부에서 결정하게. 그래야 서로 견제가 된다는 거야. 예. 그래야 이 국회와 이 행정부가 서로 상호 견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예. 자, 우리의 주장은 이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국회의원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볼 땐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고 특혜는 반으로 줄인다. 그럼 우리는 같은 비용으로 국회의원이 2배로 늘어나. 그러면 재벌들의 로비 창구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재벌들 멋대로 정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소신 있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야. 복지정책이라든가.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요, 복지정책 하라고 그러면 지역의 부자들 눈치 봐가지고 복지정책을 못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지역구에서 당선되려면 지역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신 있는 정치를 못하는 것도 지역구 의원들의 한계예요. 그러면 왜 다 지역구 의원을 하나요? 지역구 의원은 탈당해도 의원직이 유지가 돼. 근데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국회의원직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비례대표를 안 하고 지역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그게 또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한마디로 독재의 모습이 너무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근데 대놓고 독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제 여론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지금 이제 대놓고 독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박근혜가 저렇게 막 쌩까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베하고 미국이 결탁을 했잖아. 아베하고 미국이 결탁을 하고 박근혜 정부에게 일본의 주장,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이 군사 비용을 지네들이 다 내기엔 지네가 가난하니까 아베한테 돈을 내게 했어. 대신에 아베한테 동북아에 짱 먹으라고 해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우리나라를 막 괴롭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한테 섭섭하다 그러면 미국이 아무 말 못하는 거야 지금. 아베한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옛날에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박근혜 같이 정치하면 분명히 한마디 했어요. 옛날에 카터나 클린턴이나 독재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응대하고 어떤 압력을 행사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아베 때문이야. 하여튼 뭐 이거 국제관계니까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 국회의원에 대한 개소리들을 척결해야 된다. 뭐라고요? 국회의원 숫자는 2배로 늘리고 특혜는 반으로 줄인다. 그리고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동수로 한다. 그 2가지만 외우세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야 재벌들이 로비를 못하고, 로비를 해도 반드시 양심선언하는 국회의원이 나와. 그래서 국회의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지역 구민들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는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대표가 지역구하고 동수로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요, 더 멀리 바라보면 우리나라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돼. 어떻게?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그 중대 선거구 제도로 바꿔야 된다.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동네를 쪼개놓고 동네에서 1등 먹으면 국회의원이 돼. 그런데 여러 동네를 합해놓으면 그 뭐라 그래 사람을 평가하는 정말로 확실하게 열심히 잘한 사람만이 당선될 수 있는 거야. 중선거구 제도나 대선거구 제도가 되면 중선거구 제도가 이제 그런 얘기겠죠. 가령 그 뭐 이 도봉구에서는 누구누구가 유명해. 그런데 도봉, 노원, 강북을 하나로 묶어갖고 거기서 국회의원을 3명 뽑기로 해. 그러면 여러 지역에 골고루 이름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 존나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짓 해가지고 국회의원 못 한다는 거야. 중선거구 제도가. 대선거구 제도는 뭐 일반적으로는 정당 투표만 하는 거죠. 정당에다만 투표를 하면 그 정당의 후보들이 그 그러니까 그 얻은 프로테이지만큼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그게 이제 대선거구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의 소선거구 제도가 중대선거구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야. 요 정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자, 오늘 이 얘기 처음 들으셨어요? 처음 들으셨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요 부분 그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혹시 제 의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청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면 안철수의 과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안철수가 2013년에는 건국 65주년 발언을 했다. 그게 누구의 관점? 안철수의 역사관이 뉴라이트 역사관이다. 건국 65주년이란 얘기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랑 똑같은 입장이란 얘기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거야. 그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오늘 회자된 내용은 그게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로 나온 건데 옛날에 안철수가 그 안랩 CEO 할 때 그때 노조를 만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를 접겠다. 지금 안철수의 노동자 정책이 나오는 거야. 노조를 만들면 회사를 접겠다. 철저히 안철수는 친재벌 그 정치인인 거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안철수를 띄워주는 거예요. 지금 종편들 안철수 밀착 취재하고 있잖아. 문재인에 대해서 밀착 취재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안철수에 대해서는 밀착 취재하느냐? 안철수가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를 띄워주는 거야. 언론이. 그렇게 언론이 안철수를 띄워서 문재인을 욕먹게 하는 거죠. 그래놓고 지금 이 언론들이 말이에요. 언론들이 일제히 문재인 안철수를 동반으로 씹었어. 그런데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기자들이 댓글에 왜 싸잡아서 욕하느냐. 왜 싸잡아서 욕하느냐 막 이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문재인도 안철수도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전략을 바꾸고 있어. 그러면 왜 진보 언론까지도 똑같이 문재인을 욕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들의 성향이 민주당을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옛날 민노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진보 정당의 의석이 많아져야 된다. 지금 민주당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한겨레 경향은.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진보 정당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똑같이 2번을 까는 건데 그게 결국 새누리당 도와주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겨레 경향도 80% 이상 안 믿는다는 거야. 한겨레 경향은 다른 건 다 좋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개념은 좀 없어. 결국 자기네들의 행동이 새누리당을 돕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매번 그랬어. 진보 언론들이. 예. 그래서 진보 언론들이 그러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좀 한계다. 진보 언론들의 한계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마이하고 프레시안 같은 경우, 오마이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친노 쪽 사람들을 막 띄워줘. 친노 쪽 사람들을 막 띄워주는 그런 기사가 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아주 기사 그지 같은 걸 봤는데, 그러면서 되게 막 영웅시하고, 아주 얍삽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시민 기자 중에. 그 다음에 프레시아는 좀 그 뭐라 그러나 옛날 민주당. 옛날 민주당. 그러니까 소위 프레시아는
김대중 지지 성향이 강하고 오마이뉴스는 노무현 지지 성향이 강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프레시안 기사를 보면서 이거 왜 이래? 무슨 노무현 비판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프레시안 기자들은 김대중 지지 성향이 강한 언론이고 오마이뉴스는 그 노무현 지지 성향이 강한 언론이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뷰스앤뉴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제야, 제야 그룹들에 대한 지지가 좀 있었던 언론인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프레시안은 구민주당이라고 딱 낙인 찍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프레시안이 굉장히 강했었어.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소위 노무현의 식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너무 오만방자하고 기자들 우습게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쌓인 게 있는 거야.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언론사에도 성향이 있어서 나는 어떤 언론도 100% 믿지 않는다. 100%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CBS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진행자들이 개혁적이야. 일부 진행자들이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회사 자체가 보수야. CBS 회사는 보수야. 다만 합리적 보수 성향이 좀 강할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CBS나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도를 50%로 두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 믿지를 못하는 거야.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얘네들은 80%야. 민중의 소리는 민노당 성향이야. 민중의 소리는 민노당 성향. 그런데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이 6개는 이 정권을 비판할 땐 다 내용이 똑같아. 박근혜를 비판하는 입장은 똑같지만 언론사별로 성향이 좀 다르더라.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언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해봤고요. 예. 자, 이 박근혜가 연일 국회를 비난하고 있어요. 예. 이 박근혜가 연일 국회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박근혜의 과거가 또 드러났어요. 예. 박근혜의 과거. 내가 별로 정청래 의원을 신뢰하지 않지만 오늘 아주 재미있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됐다. 정청래 국회 일 안 한다는 박근혜 본인부터 돌아봐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16일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국회를 공격하기 전에 본인의 의정활동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맞받아쳤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마치 국회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 안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일을 얼마나 했는지 나와 비교해봤다며 자신이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정활동 통계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 13년 7개월간 일하며 고작 15건의 법안을 발의했을 뿐이다. 놀고 먹었다는 얘기죠? 그 15대에서 0건, 16대에서 1건, 17대에서 4건, 18대에서 10건, 19대에서 0건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본회의 출석률은 80.1%였다. 본회의 발언 횟수는 707회 중에서 고작 7번 정도 발언했을 뿐이다. 상임위 출석률은 50%도 안 된다. 이게 박근혜야. 박근혜가 지금 국회를 만만히 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다 지처럼 일하는 줄 알아. 지는 국회의원 할 때 놀고 먹었으니까 저런 수준이었지.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들은 저렇지가 않단 말이야. 707회의 발언 기회 중에 7번 얘기했대잖아. 놀고 먹은 거야 저 박근혜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처럼 놀고 먹는 줄 알고. 맨 볼펜만 세우다 갔으니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런 줄 아는 거야 이게 지금. 자, 그러면서 지금 국회를 우습게 알고 감히 정무수석을 시켜갖고 국회의장한테 지가 필요한 법안 통과시키라고 압력이나 넣고 지 애비한테 배운 게 독재질밖에 없었고 저 지랄이야 저거. 자, 여기까지
오늘 다루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그 아침 때는 두산, 예, 두산에서 그 두산그룹에서 저기 20대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잖아요. 20대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해가지고 그 20대 그러니까 두산 뭔데? 인프라 어쩌고 두산 인프라 뭐시기였는데 거기에서 20대 청년들한테 희망퇴직을 하라고 인프라코 협박을 하면서 그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건물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왜 해고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20대에게 두산에서 20대 청년들한테 희망퇴직을 하라고 권고를 했어? 강요를 하고 있어. 협박을 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희망퇴직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방을 빼버린 거야. 방을 빼버리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아예 그 그러니까 카드로 딱 지하철 통과하듯이 사원증을 찍고 들어가는 건데, 사원증을 아예 죽여버려가지고 건물에 들어가질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이런 추잡스러운 짓을 할까요? 왜 이런 추잡스러운 짓을 할까요? 지금 현재 노동법에서는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는 거야.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두산 정도 되는 대기업이면 지네가 그 회사를 문 닫지 않으면 자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희망퇴직을 협박하고 강요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통과시키려는 노동법이 뭐냐? 이렇게 지네가 못 들어오게 해놓고 지각했다 이걸로 자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지금 박근혜 노동법이야. 지금은 맘대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강요하는 중이야. 그런데 박근혜 노동법이 통과되면 그냥 다 잘리는 거야. 그냥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20대 청년이 아침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어디 가서, 나이가 30인데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나 너무나 막막하다. 그게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이야. 근데 두산에서 신입사원 희망퇴직 중단 지시. 28살짜리 직원은 4, 5년 된 직원이라 신입사원 아니에요. 신입사원에 대한 희망퇴직 권고를 중단했다. 아니, 저 신입사원이 몇 명인데 몇 년까지야? 몇 년까지가 희망퇴직 권고를 중단한 거야. 지금 저거 물타기 아니냐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막 두산에서 그 20대 희망퇴직 때문에 욕을 먹으니까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중단했다. 입사 몇 년 차까지가 1, 2년 차까지만 희망퇴직이 중단이야. 3년 차부터는 희망퇴직 대상이라는 거야. 이게 20대 희망퇴직 중단? 쇼하지 말라 그래, 이 새끼들아. 기사를 왜 그따위로 써? 결국 신입사원 빼놓고 다 자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야, 2년이면 비정규직 아니야. 2년 동안 같은 일 하면 그 다음에 비정규직 재계약하듯이. 지랄들이야. 자,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가 말이에요, 언론에다가 아주 그냥 쌩 거짓말하고 있어. 뭐냐, 지금 임금 피크제를 해야 청년 고용이 늘어난다. 지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지금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계속 그런 개뻥을 치고 있어요. 우리 석희 오빠가 또 진실을 밝혀내줬죠? 예, 어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는데 유독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가 논의를 할 때 팩트를 달리 얘기하면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팩트에 관련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 사실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팩트와 그 부분은 좀 다르다는 얘기고. 예, 팩트,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는 지적이 많았다는 거죠.
팩트 체크해서 그렇다면 팩트가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우선 어떤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까? 예, 먼저 한 대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대기업들이 지금 유보금이 많은데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과연 얼마나 쓸지 의문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기권 장관은요, 기업들이 청년 채용하는데 두려움을 없애주자는 게 지금 노동시장 개혁의 근본이고 또 실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니 기업들이 채용을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 하반기 대기업들이 내놓은 채용 계획은요, 앞서 9월에 저희가 팩트체크에서도 이미 지적을 했듯이 대부분 인턴 채용이나 직업교육, 어떤 창업 지원 같은 데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이틀 전에 경총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내년도 채용을 늘릴지 대기업에 물어봤더니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이겠다는 응답이 합쳐서 81%나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응답 결과만 보면은요, 이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청년 채용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두려움 없어진 건가 의문을 품게 되는 대목입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노동개혁, 이 노동시장 개편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었는데 뭐 현실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기업 참여 면에서 사실 더 큰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임금 피크제인데요. 예. 학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요. 임금 피크제가 결국 아버지 돈을 뺏어서 아들에게 주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이 장관은요, 팩트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부담을 하면서 임금 피크제가 결국 청년과 장년이 상생하는 기초가 될 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정말 기업의 참여가 이렇게 있을 것인지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들 시각도 많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민간 부문은 저는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보이는 게 민간 부문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거든요. 현재 대기업들 같은 경우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경기 환경이나 이런 게 불확실하니까 다들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인건비 줄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그대로 할래 이럴 기업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고. 예.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서 여윳돈이 생겨도 그걸 과연 청년 고용하는 데 쓰겠느냐 기업들이. 이런 의구심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9월에 나온 노사정 합의문을 봐도요. 합의문상에 이걸 강제하라는 게 아니라 하도록 한다, 하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돼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예. 원래 이 임금 피크제 현 정부 공약인 정년 연장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거지 청년 채용과는 관계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도 기업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정부나 재계의 기대와는 달리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 데는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는 마법의 열쇠가 아니라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수단이라고 분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차피 청년 고용이 꽉 막혀 있으면 예. 기업들한테 이렇게 좀 그 여유를 좀 줌으로 해가지고 청년 고용으로 연결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그럼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예. 건데요. 이게 가능성의 문제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장관의 전임자인 방한함 전 장관이 노동연구원에 있을 때 낸 보고서를 하나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장년층의 고용을 늘린다고 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다. 세대 간 고용 대체 가설이라는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년 연장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논의를 펼치기 위한 논문이었는데 결국은 중장년층 고용과 청년층 고용은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요지인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그대로 바꿔서 말하면은 중장년층에서 임금 피크제를 해도 청년층 고용이 늘어날 거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늘린다라는 거는 이 장관 표현대로 어떤 팩트라기보다는 정부의 바람, 의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한번 직접 보시죠. 예. 근데 이 민중총궐기 같은 경우에 그때 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였고 이제 노동개혁에서 굉장히 많이 쟁점이 됐던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법이나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제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실관계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민주노총이 주관한 행사에 주로 비정규직이 왔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거기 모인 근로자들 경우는 금속, 이렇게 공공, 교사 다 정규직 분들입니다. 예. 이 논쟁은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비정규직이 노동개혁법에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장관이 비정규직이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었는데요. 어쨌든 확인 결과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다는 학생의 발언도 뭐 사실은 아니었지만 예. 또 대부분이 정규직이라는 이 장관의 말도 틀렸습니다. 예. 확인 결과요. 건설 플랜트 비정규직 1,900명, 학교 비정규직 15,000명, 뭐 또 대형마트 비정규직 1,000명, 여기에 현대제철, 인천공항,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예. 이런 숫자들보다도 비정규직이 이번 노동개혁을 어떻게 보느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뭐 서로 이런 논쟁이 있긴 있었지만 안 만난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만요, 이기관 장관이 이제 간담회 말미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팩트는 정확히 보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해달라 이런 당부였는데요. 예. 이건 비단 공부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정부 역시 어떤 희망사항과 팩트는 정확히 구별하면서 정책이 추진돼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예.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결국 뭐 임금 피크제 이걸로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임금은 깎되 청년 고용에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야. 입만 열면 개뻥을 치면서 지금 저런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야당이 협조 안 한다고 지금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박근혜 정부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19일 거리로 나가야 되는 거야. 저는 그 12월 19일 날 2시까지 오라 그러더라고요. 예, 2시까지. 예, 2시까지 어떤 행사가 있다고. 그리고 무슨 복면 가왕? 복면을 다 쓰고, 뭐 복면을 쓰고 이야기왕을 뽑는데, 그래서 나도 출전을 해달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망치 부인이 누구일까? 예, 그 중에 망치 부인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파이낸스 빌딩 앞으로 오면 된대요. 파이낸스 센터? 예. 파이낸스 빌딩 앞으로 오시면 된다니까. 제가 토요일 날, 그러면 나는 1시쯤 가야지. 1시까지 가서, 내가 뭐 하고 있을지, 한번 봐봐. 복면을 내가 쓸 게 없는데, 진짜. 자, 그 다음, 그래서 12월 19일 날,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있어요. 망치 부인님, 정부에서 불허했다는데, 아니, 누구 맘대로 불허야. 집회는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소가 영문으로 신고제라고 쓸 것 같아. 집회는 허가제다, 신고제다. 신고제다. 그럼 신고제 집회는 불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허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신고제는 불허라는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 부인은 그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거리 수다방을 위해서 나가는 거다라는 거. 예. 그 길거리 수다방을 하러 가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예. 그 다음에 또 오늘 중요한 이야기.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 내가 중간에 딴 얘기 했나? 앞부분에 뭐였어? 응팔 얘기를 오래 했나? 시간이 왜 이렇게 짧어? 예.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2가지만 볼게요. 예, 2가지만 하면, 파파이스 영상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구나. 청문회, 오케이, 알았어. 자, 문재인 대표가 소주 2병을 깠다며. 소주 2병을 까고 엄마를 만나러 갔다면서요. 부산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야, 그 얘기를 듣자, 평상시에 별로 개념 없이 보였던 동네 언니가, 야, 나도 입당할 거야. 소주 2병을 까고, 그리고 엄마한테 갔다.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그 얘기에 많은 여심이 흔들렸더만. 이 평상시에 별로 개념이 없어 보였던 언니 아들이, 야, 나도 입당할 거다, 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무슨 새정치연합에 온라인 입당이 가능하다죠? 예. 그래가지고 나도 입당한다. 이게 유행어인가 봐. 근데 진짜 그렇게 말만큼 입당을 하겠어? 그냥 누가 몇 명이 분위기 띄우는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입당이
많이 돼요? 오늘 입당한 게 6,000명? 오늘 입당한 게 6,000명? 매달 1,000원씩 내기로 한 기간당원으로 지금 6,000명이 오늘 입당했다고? 4시까지? 자,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오늘 새정치연합에다가 권리당원으로 입당하신 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새누리당이나 또는 진보정당이나 이전에 다른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민주당이라든가, 그러면 그 당원 가입했었던 거를요 탈당계를 내셔야 돼요. 나중에 권리당원으로 여러분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다른 정당이랑 이중 당적을 갖고 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예. 이전에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들한테 잘 물어봐.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가령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이야. 당원 모집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당에서 엄마들 막 꼬신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온 집안 식구들 당원으로 가입을 시켰어. 그래갖고 당적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중 당적.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당들한테 혹시 내가 거기 당원으로 돼 있냐, 이거 확인이 안 되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령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이 지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당원들의 당적을 전부 다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가 되게 중요해. 예. 그래서 자신들의 당적이 과거에 혹시 입당 경험이 있다면 가령 통진당 같은 경우는 따로 탈당계를 낼 필요가 없어. 당이 사라졌기 때문에 탈당계를 처리해줄 공식적인 기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노당에서 통진당으로 넘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민노당이 통진당이 됐고 합쳐졌고 그 다음에 통진당이 해체돼버렸기 때문에 탈당계를 따로 낼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 당에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닌지 부모님들한테 물어봐. 또 부모님들 기억도 잘 못해. 아는 사람이 이거 좀 써줘봐. 그럼 식구들 전화번호 쓰고 막 그랬던 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하시는 거. 예, 탈당계라는 걸 정당에 팩스로 보내시면 돼요. 예, 여러분이 가입됐던 정당에다가 탈당계를 써서 팩스로 보내시면 그게 탈당이 되는 거예요. 정당 사무소로. 예. 근데 지금 새정치연합에 입당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접속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사실인지 아닌지 좀 지켜봅시다. 좌우지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일 온라인 정당 가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러 문용식 오빠가 오기로 했어요. 예, 용식이 오빠가 온라인 정당 무슨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나봐. 예. 그래서 내일 3시부터 내일 3시 반? 내일 3시 반에 용식이 오빠가 와서 온라인 입당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실 거예요. 내일 오면 우리가 아니야, 지금 얘기하면 안 온다고 그럴지도 몰라. 내가 절대 음식을 안 해줄 거고, 그건 확실해. 내가 절대 음식은 안 해줄 거고요. 예, 오시면 막 어려운 질문 안 할 거예요. 예. 자, 용식이 오빠 내일 즐겁게 오세요. 다음 또 공지사항은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내일은 용식이 오빠가 오시고 다음 주 수요일 23일에 고상만 조사관, 23일에는 고상만 조사관의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방송이 좀 파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1일은 월요일인데 제가 그날 컴퓨터를 교체할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계속 버벅버벅 되고, 생방송 컴퓨터가. 그래서 컴퓨터 교체 작업 때문에 하루 쉬어야 될 것 같고, 22일 날은 아프리카 시상식이 있어가지고 50인 안에 들었으니까 가서 또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예. 평상시에 무슨 파트너 BJ 모임 이런 거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시상식은 갈 거고, 우리 딸이랑 신랑이랑 세 식구 갈 거예요. 예. 그리고 23일 날이 고상만 조사관 방송이 있다는 거까지 알아놔 주시고, 19일 날은 제가 여러분 망치부인을 보고 싶으신 분은 19일 날 파이낸스 빌딩 앞으로 오면 된다. 예, 파이낸스 센터 앞으로 오시면 된다. 등파인 드레스는 내가 등파인 드레스 입어봤자 밀리터리 룩이라고 그럴 거면서. 자, 그다음 오늘 이제 마지막 뉴스. 예, 돌아온 문재인. 예.
예. 그, 문재인 선수가 이제 그 엄마, 소주 2병 까고, 그 부산에 다녀온 다음에 오늘 이제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공식적인 발표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뉴스를 보려 했는데 왜 이렇게, 응, 문재인 당대표의 공천 기득권, 개파 패권적인 공천, 발 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안철수 탈당에 대해 국민께 사과. 제1야당 대표로서 송구하다. 저부터 기득권을 버리겠다. 당내 투쟁을 야기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을 거다.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을 흔들어서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을 문책하겠다.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문재인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빙의한 거야? 어? 갑자기 문재인 선수에게 노 대통령이 빙의한 거야?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해? 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혁신과 인적 쇄신을 통한 공천혁명의 의지를 천명했다. 또 조기에 당을 총선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비주류의 문 대표 사퇴론 등 당내 투쟁을 좌시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근데 이렇게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의외인걸? 문 대표는 이날 안 의원의 탈당 후 처음 열린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할 엄중한 상황에서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된 모습을 보여줘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저는 박근혜 정권을 신독재로 규정한다. 그냥 보수 정권이 아니라 수구 극우 정권으로 규정한다며 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신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갈지 모른다. 이런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현 정부를 견제할 제1야당의 책무를 부각시켰다. 그는 우리 당이 반드시 승리의 희망을 일궈내겠다. 저 자신부터 일제의 기득권을 버리고 반드시 혁신을 이뤄내고 말겠다고 밝힌 뒤 혁신을 공천권 다툼이나 당내 권력 투쟁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단 없는 혁신을 해나갈 것이다. 어떤 요구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국민공천제를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공천에서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며 당대표의 공천 기득권이나 개파 패권전 공천은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을 빠른 시일 내에 일사불란한 총선 승리 체제로 전환시키겠다며 총선기획단, 총선정책공약준비단, 통합적인 선대위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어디서 들은 얘기도 같은데? 그는 더 이상 당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자고 단합을 호소한 뒤 혁신을 무력화시키고 당내 투쟁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를 방해한 세력에 대해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 문재인 사직생의 각오로 난국을 돌파하겠다. 박근혜 정권의 신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구하고 특권을 누리는 이에게 모멸당하고 있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제1야당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또 좌절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과 함께 끝내 승리하겠다며 저는 오늘 당원과 국민에게 이 시련을 이겨내고 함께 가자고 말하고 싶다. 우리 스스로 사랑할 때 국민도 우리를 사랑해 줄 것이다. 뭘 추천을 하고 뭐래. 문재인 선수가 직접 봤겠어. 문재인 선수가 직접 봤다기보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봤겠지. 예.
하여튼 이 나온 발언들이 사직생의 각오, 이 12척의 배, 정면 돌파, 거기서 많이 하여튼 뭐 어쨌든지 간에 문재인 선수가 이 국민들의 요구를 굉장히 빨리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 이 죽을 각오로 나가야 된다. 뭐 이게 내가 얘기한 거, 내가 얘기하기 전에 다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망부님 공천 받으세요. 야! 내가 뭐라 했어? 나는 전과 이범되기 전에는 출마 안 한다 그랬지. 나더러 공천 받으세요 그 얘기는 잡혀가란 얘기야. 내가 지금 이 중요할 때 방송을 해야지 잡혀가면 쓰겠어? 나는 전과 이범이 되기 전까지는 그 국회의원 출마를 못해요. 내가 근데 전과 이범되면 반드시 출마한다. 또 내가 뭐 뻑하면 네가 대통령을 하든가. 아니 내가 전과 14범이 돼야 대통령 출마할 거 아니야. 이번 총선에서 내가 그냥 후딱후딱 하고 한 13개 찍어버리고 다음 뭐 17년 대선에 출마하든가 뭐 생각해볼게. 자,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 문재인 선수가 문재인이 달라졌어요. 예, 그동안 굉장히 어떤 착한 사람, 그동안에 많은 언론에서 많은 진보 언론이 문재인이 버려야 되는 건 착한 남자 컴플렉스다. 성직자 컴플렉스를 버려야 된다. 이 성직자들은 뭐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그런 어떤 신의 대변자 같은 그런 절대 선의 경지를 보여주는 게 성직자잖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는 성직자형 리더가 아니야. 물론 나라가 평화롭다면 성직자형 리더가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투적 리더가 필요해. 전쟁을 치를 리더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문재인 선수가 자신의 역할이 성직자형이 아니라 어떤 그 통합과 화해와 그 뭐 존중 뭐 이런 부드러운 리더십이 아니라 지금은 전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 합니다. 예. 그래서 다행이고요. 이 국민공천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내일 내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옛날에도 열린우리당이요. 그 아래로부터의 공천하겠다면서 당원 모집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면 막 웬 그 지역의 토호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 부자 졸부들이요. 사람을 사요. 예. 사람을 이렇게 딱 모집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로 1,000원씩 입금한 당비를 내야 되잖아. 그 사람들한테 현찰로 뭐 2만 원을 주고 2년치 입당을 당적 유지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것이 감시 감독이 철저하지 않고 상호 견제가 안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나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지역 당원의 명단 공개라고 생각해. 예. 왜 그게 필요하냐면 어떤 사람의 자기 주소지에 당원으로 신청을 하면 자기 지역 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는 다른 당 지지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한마디로 스파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분탕질하고 그러면서 반드시 본선에서 떨어질 후보를 막 밀어주는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래로부터의 공천제도의 맹점은 그 부분이야. 유일한 부작용이. 그래서 본선에 경쟁력 있는 후보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명확히 판단하려면 지역 당원은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은 자기 동네 당원 명단 볼 수 없더라도 그 동네, 가령 우리 도봉구 지역의 당원들이라면 도봉 지역의 당원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 공개는 못하더라도 가령 도봉구, 창사동,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경선이라면 도봉구, 창사동, 그 다음에 내 소유의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내 소유의 전화번호 뒷번호 4자리 정도를 공개하면 얘는 그 망치부인 이경선이구나 라고 동네 사람들 알아요. 얘는 이거 새누리당 당원인데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얘 저 옛날 이상한 당 당원인데 그래서 지역 당원들의 그 명단이 나는 공개돼야 된다. 그래서 사는 동까지 그리고 전화번호 뒷번호 4자리 정도는 공개를 해서
그 지역민들이 서로 교차 검색하게. 그래서 이게 좀 간첩들이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게 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내일 문용식 선배가 오면 한번 물어보려고. 명단이 공개돼야 투명성이 보장되고 또 이 명단이 공개돼야 소위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 정치인들이 그 명단을 알아야 그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잖아. 입 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그 당원 명단이 누구에게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공개돼야 된다. 네, 그게 저의 주장이에요. 그럼 네가 해 개자식아 나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 박근혜한테 한 말이에요. 예. 그래 내가 대통령 해주길 바라면은 저기 박근혜 일단 끌어내려. 그럼 내가 그때가 생각해 볼 테니까. 자, 뭔 말인지 알았어요? 예. 자, 여러분들 나한테 뭐 지금 계속 중계방에서 국회의원 전과자 국회의원 싫어요? 나 전과자야. 나 전과 1범이야. 국민이 나 전과 1범이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지. 전과자 국회의원 싫어요. 나 전과자야. 됐지? 자,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보다 나는 우리 아프리카 방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예. 국회의원 한 자리 차지하고 뭐 높은 연봉에 밑에 비서들 뭐 10명 두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왜? 나는 이 방송이 사실 국회의원 300명에게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방송이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충실히 하는 게 국회를 바로 세우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국회의원이 돼봤자 그 국민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야. 그러면 층층시야에 위에 무슨 4선, 5선 이런 사람들이 막 내 말 들은 척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회로 들어가서 등신되느니 여기서 국민들을 배후 조정을 해가지고 국회를 똑바로 세우는 거 그게 훨씬 빨라. 뭔 말인지 알아요? 나더러 국회로 나가라는 건 이 방송을 모욕하는 짓이야. 나더러 국회로 나가라는 건 망치부인 방송에 대한 모욕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이 망치부인 방송이 국회의원 300명보다 난 높은 방송이라고 생각해. 대통령보다 높은 방송이라고 난 생각해요. 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혼자 있는 망치부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혼자 있는 망치부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망치부인의 힘은 어디서 오냐? 망치부인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이지요. 예,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3,753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4,000명이 좀 넘어가던데 한 4,400~500명 보신 것 같은데 추천은 3,700. 역시 추천 안 하고 본 700~800명이 있어. 700명? 니들은 누구니? 예. 자, 추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혹여라도 후원 못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미안해하실까봐 그래서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이름 안 불러줘서 더 이상 후원하기 싫어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방송은 9,999개까지는 못 본 척 리액션 해드립니다. 10,000개 쏘시면 더 확실한 리액션 블랙 걸어드립니다.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예, 망치부인에게 너무 지나친 후원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 방송은 팬클럽이라고 해서 혹은 열혈팬이라 해서 봐주는 거 없어요. 열혈팬도 공개적으로 블랙 걸어버리고 예. 채팅창에서 헛소리하면 바로 아웃됩니다. 예. 또 팬하고 일반 시청자가 싸웠어? 그럼 일반 시청자는 강퇴인데 팬은 블랙이야.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망치부인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동영상 보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추임새 넣지 마세요. 블랙이야. 절대 안 풀어줘. 우리 방송에서 시킴질은 금지야. 뭔 말인지 알아? 이 방송은 망치부인을 믿고 함께 가고 싶은 사람만 듣는 방송이야. 들어가고 딴소리 하지 마. 알았어? 내가 내 길을 가는 것도 힘들어. 문재인 뒤통수 까는 애들이랑 내 방송에 와서 시킴질하는 니들이랑 뭐가 틀려? 뭔 말인지 알았지?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시킴질해도 난 들은 척 안 할 거야.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획사 하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쭉 내 길을 갈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니까. 나는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일을 물려줄 겁니다. 그게 되겠냐고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요즘에 우리 방송 5, 6만 명이 같이 꿉니다. 그러니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예.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키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다.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빛이 되면 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 김근태 의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회 없이 삽시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이번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12월 19일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또 이 참사장님 그리고 여비고님 풍행공님 고생님 많으십니다. 자, 이분들이 혹시 올려놓은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보시면 꼭 그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망치부인의 에너지원은 여러분이에요.